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팔품사의 세 번째 시간 감탄사 시간입니다. 감탄사는 팔품사의 이모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자,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영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문장의 오형식, 나머지 한쪽은 팔품사 5구 3절로 무장하고 있으면 영문법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맥을 잡아 나가서 반드시 영어를 정복할 수 있고 영어라는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팔품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element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 팔품사를 8 parts of speech라고도 표현합니다.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부분 요소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품사라고 하는 한자어로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일본의 영문법에서 이렇게 물건 품자라고 제가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상인이 조상이다 보니까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한 번에 필요한 물건을 찾고 빼내 쓰기 위해서는 거래를 위해서 레이블을 붙이는 게 낫겠죠. 이 레이블을 붙일 때 어떠한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분명히 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팔품사라는 말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단순히 나열식으로 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일본의 영문법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영문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최근 20년 안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소위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해외에서 테스트를 하기도 받아오시고 이런 여러분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쓰신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팔품사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어떤 영어 교재나 인터넷에서 쳐보셔도 굉장히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리고 각자가 배우신 대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블로그나 그리고 그런 강의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팔품사를 나열하고 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문장 안에서 어떤 펑션, 기능을 하는지, 기능적 요소가 바로 SVOC거든요. 이 기능적인 자리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팔품사들이 유기적으로 어떤 역학적인 관계가 서로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팔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있는 이 부모 세대, 첫 번째 세대라고 했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입니다. 사실은 감탄사는요, 오늘 안 그래도 할 거지만 얘가 왜 팔품사에 끼어있나 싶을 정도로 얘는 나가리입니다.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 들어있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명사, 대명사, 이 아이가 바로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주인공에서 그치지 않고 문장 안에서 기능을 따지라면 SCO,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모두 될 수 있는 애를 가리키고요. 동사는 문장 안의 기능이 V가 되겠습니다. 자, SVOC가 문장의 4가지 기능, 자, 문장 안의 성분에서 있어서의 4가지 요소입니다. 4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리에 해당하는 건데, 이 명사, 대명사, 동사만으로도 SVOC가 꽉 찰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 안에 있는 1세대만으로도 문장이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3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하다고 알려진 second이라고 제가 분류한 second generation. 저는 이 아이들을 이란성 쌍둥이라고 했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비교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키워드는 반드시 수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식, 즉 꾸며주는 말인데요. 뭐를 꾸며준다 그랬죠? 남자아이는 당연히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냥 명사를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합시다. 사과. 근데 사과가 어디 사과만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죠. 빨간 사과도 있고요. 맛있는 사과도 있고, 맛없는 사과도 있고, 거무쭉쭉한 사과도 있을 것이고, 다 썩은 사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명사들은 그 앞에 수식받는 언어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수식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 이게 부모 세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는 것들이 바로 형용사고, 동사를 수식하는 게 바로 부사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어떻게 먹는다? fast, 빠르게 먹는다. slowly, 천천히 먹는다.
이런 것처럼 행위, 동사의 행위를, 이 행동 자체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second generation에 나오는 이 아이들의 핵심은 수식, 즉 꾸며주는 말. 첫 번째 나오는 부모 세대의 말을, 이 말을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고 미사여구적으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더 수준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세대, 제가 third generation이라고 세 번째 위치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문장 순서대로 나옵니다. 첫 번째 1세대가 나오고 문장 안에서, 두 번째는 2세대가 나오고,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전치사와 접속사가 나옵니다. 역시 이란성 쌍둥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기능은 뭐라고 그랬죠? 역할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는 결국에는 형용사와 부사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의 역할을, 형 누나의 역할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결국에는 전명구라는 형태를 취하고서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접속사는 어떨까요? 접속사는 사실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고 해서 접속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셔야 되는 키워드는요, 접주동절만 아시면 됩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절이 된다는 얘기인데, 접주동의 형태를 취하면서 역시나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입니다. 자, 형용사 부사 겹치죠? 다시 똑같습니다. 형용사든지 부사든지. 자, 형용사 역할하면 방금 이렇게 가고, 부사 역할 했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용사 역할을 했다면 명사, 대명사, 수식했을 것이고요. 부사 역할을 했다면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했을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명사절 따로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익히기로 합시다. 자, 화살표가 많이 엉켜 있죠. 여러분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뭐가 주요했어요? 1, 2세대까지 얘들이 영어를 다 해먹는데 얘들이 다 해먹는데 크게 이렇게 수식을 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치사랑 접속사 세 번의 위치는 도대체 역할이 뭐냐? 말 그대로 전면구의 형태를 취하면서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알겠어. 접속사, 접주동절의 형태를 취하면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거 알겠다.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한다. 그런데 얘들이 태동하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생겨난 건데? 자, 사실은 언어가 방대해지면서 이렇게 진화를 거듭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단어로 말을 했죠. 근데 아까 말했던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를 행위를 설명해주는,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했거든요. 맛있는 사과, 맛없는 사과, 내 여자친구가 사다 준 사과.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필요했고요. 동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는데, 이 행위를 또 꾸며줄 수 있는 말이 필요했거든요. 빨리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쵸? 이런 것들이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들이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시대를 또 내려오다 보면 뭐가 생겨났냐면 사과는 사과인데 사과라는 명사가 있다고 칩시다. 잠시만요. 좀 지울까요? 사과는 사과인데 자, 집에 있는 사과라고 해보죠. 자, 집에 있는 사과.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왜 전치사랑 접속사가 생겨났는지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얘들이 생겨난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얘들이 생겨난 이유만 말하면 이제 이 팔품사 모두가 생겨져야만 했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왜 얘들이 세대별로 이렇게 생겨났는지. 자, 얘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전치사는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자, 접속사는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구사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동일하게 명사와 명사가 동일하게 나열되는 경우는 뭐 합성 명사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어라는 게 1, 2, 3, 4, 5형식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SVOC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씩 또는 이렇게 고리를 물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체 명사가 명사를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전치사라는 게 바로 이 사이에 붙어서 딱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딱풀. 자,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딱풀이에요. 제가 관계대명사 할 때 얘기했죠. 딱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입니다. 명사와 명사. 자, 애플은 애플인데 애플이 명사죠. 사과죠. 홈이라고 합시다. 집에 있는 사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 먹고 싶다. 사과가 먹고 싶은데 그 사과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집에 있는 사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철수나 영희가 나한테 건네주는 사과가 아니라 집에 있는 사과가 먹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한정적이죠. 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떠오르는 말은요. 집 그리고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과인데 어디? 집에. 자, 보십시오. 사과, 집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까? I wanna eat, I wanna have an apple home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으신 분이라도 이게 어색하다는 건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본능적인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가 빠진 겁니다. 그냥 at 하나만 적어주면 됩니다. 전치사거든요. apple at home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at home이라는 게 하나의 제가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전명이 되는 겁니다. 구가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를 이룬다. 이 구의 정의가 뭐냐면 두 단어 이상의 조합. 이 정의거든요. 두 단어죠. 두 단어 이상이죠. 단순한 조합인데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딱 보는 순간 반드시 다음에는 100% 확률로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옵니다. 대명사든 명사든 명사에 상당한 어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입니다. 전치사만 외우고 있으면 뒤에 뭐가 나올지 100% 예상이 가능하죠. 명사가 나온다고 하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명사까지 괄호를 치시고 이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것처럼 이게 한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처음에 힘드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제가 예문을 이제 거의 자주자주 이제 독해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따라서 훈련을 계속하면서 드릴 훈련을 하면 여러분 눈과 귀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전면구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에 눈에 한 덩어리씩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영어를 못하고 잘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게 한 단어씩 보입니다. at도 한 단어고 home도 한 단어고 apple도 한 단어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영어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3단계 전치사와 접속사를 잡아야 비로소 영어의 고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집에 있는 사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전에 없는 말이잖아요. 사전에 없다는 말은 사전은 한 단어씩을 사전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두 단어 이상을 구나 절이라고 하는데 구나 절은 사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즘 사전들은 그래도 예제로 많이 표현해 놓곤 하지만 익숙한 것들은 그래도 실어 놓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더드한 사전에는 어쨌든 한 단어씩 뜻을 해놨습니다. 애플이면 애플, 홈이면 홈, 그렇죠? 그러니까 at home이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치사를 단순히 전치사는 무슨 at은 뭐뭐에 어디에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덩어리로 이렇게 at home 집에 결국 전치사 할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로 눈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쉬워집니다. 보십시오. 애플인데 어떤 애플? 집에 있는 사과. 받침이 니은 들어갔죠. 형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면구의 형태를 취하면서 형용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치 형용사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부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개념이 좀 어렵겠지만 아직 형용사랑 부사를 제가 강의 안 해드렸기 때문에 부사는 장소, 방법, 방향,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at home이라는 거는 장소죠. 그러니까 부사적인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걸 또 전치 부사구라고 해놨습니다.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둘 다 정답입니다. 어떤 책에는 전치 형용사구라고 해놨고 어떤 때는 전치 부사구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큰 의미상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다 맞다고 해도 되고요. 어느 하나만 맞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이거는 큰 맥락에서 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맥락을 흔들지 않는 건 전명구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가 된다. 그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하게 된다.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앞에 명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수식하는 게 앞에 없다면, 이렇게 수식하는 게 앞에 없다면, 부사만 덩그러니 at home이 있다면 I wanna go to school, to school 같은 거.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100% school이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to school이 전명구죠. 그럼 자동으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뭐가 되죠? 학교에 가 된 겁니다. 근데 앞에 I wanna go 까지만 나왔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나요? 없죠. 명사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제가 형용사라고 얘기할 텐데 왜?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다? 형용사니까요. 근데 없어요. 동사가 나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사할 때 자세히 배워봅시다. 아시겠죠? 자, 좀 지워보자. 그래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하는 게 전치사라는 거.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죠? 언어가 더욱 방대해지고 표현이 다양해지면서 3세대까지 결국 진화하고 필요가 된 거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치사가 생겨난 겁니다. 그치지 않고 여기서 당연히 접속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문장과 문장을 어제 관계대명사 할 때 제가 대명사의 5번째 거 관, 인지, 부의, 관. 자, 1, 2, 3, 4. 5번 관계할 때 얘기했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기도 하면서 접속사라고. 그러면서 제가 문장을 2개 들었습니다. 마침표가 2개 있는데 두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세련될까? 상인의 마인드에서 더 고급스러울까? 더 효율적일까? 아니면 2개를 합칠 수만 있다면 합치는 게 더 고급적이고 효율적인 걸까? 당연히 후자인 합치는 거죠. 그래서 마침표를 1개로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교양있고 더 발전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가 진화하면서 더 고급스러운 언어를 추구하면서 문명화되면서 발달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문장을 2개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전치사 같은 작은 덩어리는 안 되거든. 이거는 명사와 명사고. 그래서 큰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 필요한 딱 보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필요한 게 전치사였다. 자,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 끼게 되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문장과 문장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구와 구도 연결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 접속사가 태어난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거. 자, 아시겠죠? 자, 요약하자면 간단합니다. 이제 마지막 요약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8품사 5구 3절은 상인의 마인드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그냥 element 같은 겁니다. 필수 요소예요. 물건의 품목을 나누는. 그래서 이 안에는 소위 하부 스트럭처들이 필요하죠. 5가지. 기억나시죠? 인지, 부의, 관. 명사도 5가지였어요. 서브텍스트라고 해보죠. 이게 뭐였어요? 보집, 고추물, 셀 수 있고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할 감탄사는 제가 2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사, how로 시작하는 감탄사 구문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까지 하면 영어가 끝납니다. 그리고 동사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총 12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분류 3가지, 그리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진화의 길을 걸으면 조동사, 시제, 법, 태, 일치라는 5가지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하면 파생상품이 나온다고 했죠. 동사가 입양한 4가지 아이들,
그래서 그걸 4대 준동사라고 하고 1, 2, 3, 4번.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이들입니다. 그래서 총 분류 3가지까지 더하면 3, 5, 4 더하면 총 12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5, 5, 12, 2. 자, 보십시오. 5 플러스 5 플러스 2는 12.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왜 감탄사가 나오는지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리죠. 자, 첫 시간에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아마 2번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팔품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작가마다, 선생님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자기들 스승에게 배운 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문법은 체계적인 듯 하면서 체계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슨 궤변이냐 싶겠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학원의 강사 선생님들이나 그분들 다 테솔 자격증이 있고 강의 경력이 다 영국이나 미국 유학하신 분들이었거든요. 다 저마다 방법들이 다르세요. 만약에 영문법을 가르치는데 일원화된 방법이 있었다면 아마 영미권에서 이미 유학한 그 선생님들 그리고 자격증까지 따신 그분들이 다 일원화되게 가르쳐야 했을 겁니다. 비슷합니다. 원류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가르치고 살을 붙이고 덧대는 거에는요. 다들 도제식 교육처럼 그들이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떤 스승에게 배웠느냐 다 쿠세가 있듯이 다 다릅니다. 자, 팔품사를 바라보는 눈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이버나 구글에다 치시면 블로그를 만든 선생님들이나 강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력 있고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뭐 무슨 영어 타이틀을 거시고 당연히 자기만의 논조로 팔품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봐야 된다. 문법은 이런 거고 영어는 이렇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맞는 선생님들이 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그 중에 정말 몇 분 정도는 아직 좀 부족한데 잘못된 전달, 내용도 전달하시고 아마 제 내용 중에도 잘못된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팔품사를 바라보는 눈 중에서 나머지 거는 다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형용사, 부사, 전치사, 속사가 이렇게 그 다음 계층을 나눠서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저는 아직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논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특별히 제가 포인트하고 싶은 거 하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반복하는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장가 안 간 각각 이들의 삼촌과 이모가 있는데 이들이 이란산 쌍둥이를 각각 2번씩 낳았다. 자, 이러면 일단 팔품사 가계도가 끝납니다. 제가 여기 선을 그었죠, 이렇게. 자, 대명사와 감탄사는 이들의 직계가족이 아닙니다. 자, 파생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언어가 태동되고 발달되고 그리고 진화되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꼭 필요하다. 대명사 필요해졌죠. 명사가 있는데 더 짧은 말로 효과적인 언어 전달을 위해서 초기에 바로 파생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초기에서 중기까지, 중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4대 준동사라고 하는 원래 원류로 가면 진화를 해서 조동사 시대 법칙일지가 진화를 해서 거의 동사의 원료를 다 잡았지만 후에 초기에서 말기 그리고 초기 말기 초말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중세 영어까지 오면서까지 4대 준동사로 영어가 동사가 꽃을 피웁니다. 화려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놔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치사 속수사가 있기 전에 동사선에서 4대 준동사가 생기면서 세상에 표현 못할 말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 문장을 위해서 이들이 후에는 발달하게 되지만요. 자, 전치사, 감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왜 분모세대냐면, 다시 한번 더 가보죠.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참 특별합니다. 언어라는 게 왜 생겨났죠? 의사소통이죠. 자, 제1번 언어의 순기능은 언어 의사소통입니다. 정보 전달이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그것을 수식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행위에 대한 또 수식도 따라갔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단어를 연결하면서 이런 것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언어를 하는 두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이에요. 사람이 언어를 말하면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과 말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좀 더 자유롭게 슬프고 기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런 모든 삼라만상 같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어가 생기게 되면서 그 표현을 표정이나 울부짖음으로 표현했던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문명화된 형식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감탄사의 태동 원리입니다. 존재 이유기도 하고요. 이 모든 언어 7가지 나머지 애들이 아무리 수려한 말을 한다 한들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어쩌면 감탄사일지도 모릅니다. 왜? 한 단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쓴 겁니다. 오! 놀람의 표현이죠. 근데 오가 놀람의 표현만 있습니까? 분노의 표현도 될 수도 있고요. 쇼킹할 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기쁠 때 오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수많은 여기 감탄사, 이 강의가 끝나시면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the 원어민들이 많이 쓰거든요. the 굉장히 뭐 이상한 표현 같지만 이런 단어도 있고요. phew 이런 단어도 있고요. 자, 한 단어로 그치는 게 감탄사라면 그게 2단어 이상이면 구가 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감탄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도 상관없으나 미드를 보시거나 인간의 감정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상대적으로 얘들이 굉장히 감탄을 더 잘하는 게 서양 민족이라고 하던데 실제로 감탄사가 꽤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시면 그들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기쁨과 놀람, 화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언어를 배우는 건 문화를 배우는 거거든요. 문화를 이해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감탄사도 그래서 어쩌면 팔품사의 하나로 기록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2장밖에 없어요. 자, 감탄사를 제가 팔품사의 이모라고 했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팔품사 이모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골방에 처박혀서 시집 장가 안 간 삼촌과 이모가 있는데 이 이모가 바로 이 이모입니다. 노처녀야, 노처녀. 노처녀인데 뭘 좋아하느냐? 돈도 잘 못 벌어. 돈을 벌긴 버는데 파트타임을 하는 거죠. 돈을 잘 못 벌어. 근데 맨날 TV를 보면서 홈쇼핑만 하는 겁니다. 홈쇼핑하면서 이 물건 좋다 좋다 감탄만 하는 거야.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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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탄만 하는 거야. 정확히 이 이모의 특성입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감탄사를 독립구문이라고 표현한 책들도 많습니다. 독립구문 뭡니까? 독립. 누군가에게서 종속되어 있습니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잠깐 보죠. 여기 나머지 7가지들. 자, 대명사,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죠. 제가 화살표도 쳤잖아요. 그쵸? 화살표. 그쵸?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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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이것도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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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그렇죠. 더군다나 얘들은 명사와 명사. 그리고 여기는 문장과 문장. 모든 상호작용들이 서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투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화살표를 받지 못한 것, 유기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 구성원은 누굴까요? 너무나 명격하게도 여기네요. 그렇죠? 이게 이모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 책들에는 독립 감탄사 구문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요. 독립 구문해서 감탄사 챕터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책들에는 아예 감탄사를 빼버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법책 보면.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역설적이게도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감탄사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근데 왜 배워야 된다? 나오니까. 미드를 봐도 외국인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걸 쓰니까. 그런데 와우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듣거든. 그렇죠. 한 단어로 된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바로 언어라고 그랬죠. 감정은 언어가 굳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도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전달됩니다. 왜? 바디 제스처나 얼굴 표정으로
맛있는 거 먹을 때 와우 하면 누구나 그 사람이 보면 행복해합니다. 아, 내가 만든 음식이 맛있어서 지금 저렇게 감탄하는 거구나. 뜻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도 아, 이게 좋은 뜻이다. 감탄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 말 맞죠? 그러니까 감탄사는 본능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게 유일하게 두 가지가 있네요. 나머지 한 단어 한 단어들은 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렇죠? 다 아니까. 본능적인 거니까. 그런데 구문, 즉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 감탄사 이문은요. 유일하게 이 두 가지 패턴에게 아주 스트릭하게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패턴으로만 문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탄사는 한 단어고요. 이거는 감탄사로 된 문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자 따라해라. 하우형 주동, 와러혁명 주동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하셨을 겁니다. 기억 저편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주입식으로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던 영어였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은 세대거나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도 역시나 이 감탄사 구문을 외우는 방법은 동일했을 겁니다. 자, 쉽습니다. how, 얼마나, what, 무엇을 이런 뜻이지만 이 뜻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how랑 what이라는 게 바로 감탄사 구문의 첫 시작이구나. 그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입에 다시는 게 외우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how 형주동, how 형주동, how 형주동. 이때 형은 형용사란 말입니다. 이거는 주어고요. 이건 동사라는 말입니다. how 더하기 형용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받침표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예문 들어볼까요? How beautiful. beautiful이 형용사입니다. How beautiful you are. 너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 얼마나 이쁘니. 이런 말이에요. 너 정말 예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는 것도 칭찬이긴 한데 감탄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을 최고의 칭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바꿔볼게요. You are so beautiful. 자, 이거는 감탄사 문장이 아닙니다. 왜? how랑 what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감탄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낌표보다는 그냥 마침표 찍으면 돼요. 너는 이다 어떤 상태? 매우 아름다운 상태다. 이건 부사거든요. 형용사로 꾸며주는. 너는 이다 아름다운. 자, 이 형식 문장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how로 시작한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How beautiful you are. 그렇죠. 어감이 좀 다르죠. 이것은 그냥 칭찬하는 거고 너 정말 이쁘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칭찬을 대놓고 하면 누군가 욕이라던데 어쨌든 보십시오. 다르죠. 뉘앙스가. 이거를 what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해볼게요. what으로 시작해도 감탄사 문장이 됩니다. what. 반드시 근데 관사가 있어야 돼. 이걸 관사라고 하거든요. 관사. 또는 on. What a beautiful. 근데 뒤에 명사가 또 나와야 돼요. Girl, you are. 좀 길어졌죠. 자, 단어가 더 긴 겁니다. 뭘 더 선호하겠습니까? 상인의 마인드라면. 당연히 이걸 더 선호하죠. 한 단어라도 덜 얘기해도 되니까 이건 더 길죠. 자, what a 혁명주동입니다. what a 혁명주동. 선생님, girl은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그냥 명사가 필요해서 그냥 갖다 박은 겁니다. woman이 돼도 되고요. 여자가 돼도 되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문맥에 맞게. 어쨌든 이게 what으로 쓰면 좀 더 까다로워졌네요. 그쵸? 없던 단어를 생겨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은 what a 혁명주동이라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on, 이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는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자, 관사 짜투리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죠. 관사가 자, 감탄사는 워낙 설명할 게 없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잠깐 짜투리 시간을 내서 그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팔품사를 못 외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일본의 영문법에는 너무나 많은 사자가 등장해서라고 했죠. 그게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 영어를 배우면서 일어난 폐단이에요. 심지어 7, 80년대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조차도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실제로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니까요. 제가 거슬러 들은 얘기니까요. 출처는 불명확합니다. 7, 80년대 영어를 가르치던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도, 그리고 그 동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일본에서 영문법을 가르치는, 일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팔품사를 다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게 왜 그렇냐면, 역시나 한자 문화권이라서가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모든 걸 사자로 이렇게,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방금 관사도 마찬가지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렇죠? 조동사. 너무 사자가 많아요. 그렇죠? 한정사, 정관사, 부정관사. 너무 많아. 그렇죠? 이 관사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명사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정관사, 그리고 정관사. 정관사는 더고요. 부정관사는 또는 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관사. 자, 대명사 할 때 했죠. 정관사는 정해졌다고 해서 더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더 하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과 내가 둘 다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the McDonald 하면 그냥 아무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는 하나의 맥도날드인데 the McDonald 하면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그 맥도날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관사라는 것 자체가 숙명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형용사도 명사를 꾸며주는데? 맞아요. 관사도 이걸 꾸며줘요. 그럼 이것도 형용사의 일종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돼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딱 한 단어만 적을게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사사 거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하고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각자 집에 있는 문법책을 펴보실 거란 말이죠. 일부의 분들은 문법책을 펴보시면 내가 평소에 몰랐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평소에 그걸 그냥 넘기셨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단어들을 지금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시기 수월하실 겁니다. 한정사. 이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정사. 이걸 이해하시면 나머지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 한정이 뭐라 그랬죠? 리밋이시라 그랬죠. 한정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한정하느냐? 명사를 한정하는 겁니다. 아빠, 즉 주인공을 한정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자가 적혀있죠. 절대 팔품사가 아닙니다.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팔품사를 미리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팔품사를 외우면 나머지는 모든 게 팔품사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 아니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하위 카테고리라는 말이죠. 그렇죠? 팔품사 위는 없습니다. 자, 봅시다. 한정의 명사를 한정해 주는 게 종류가 뭐가 있냐? 방금대로 관사. 지금 한정해 주죠. 하나의 애플인 겁니다. 어느 애플인 겁니다. 그렇죠? 한정해 줬잖아.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하나의 사과라고 한정해 줬잖아. The apple, the apple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과. 자, 관사가 있고요. 관사에는 부정관사가 있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용사는 전통적으로 명사를 한정하죠. 형용사. 그렇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정사를 얘기하면 명사에 있는, 명사 대명사에 있는 뭡니까? 소유격. 뭐뭐의. 한글로 뭐뭐의라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이것 자체가 뒤에 나올 명사를 한정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거. my book. 그쵸? 나의 책. 한정했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다? 나의 책, 내 책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정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관사는 팔품사가 아니네요. 형용사는 팔품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정사가 이 형용사보다 위에 있는 거네? 네, 맞아요. 이 단어만 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냥 나머지 이렇게 한정하는 기능들이 있는 걸 모아서 설명하려고
문법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팔품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팔품사를 포함하는 이렇게 한정하는 세 가지의 요소를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단어, 만든 기능적인 단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팔품사는 뭐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팔품사는. 자, 이 맥을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모가 감탄하는 방법 두 가지 뭐죠? 하우형주동, 하우형주동, 하우형주동. 나머지는 와러혁명주동, 와러혁명주동, 와러혁명주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들어가고 수업 진짜로 마치죠. 자, 그렇다면 제가 어제 그제가 아니죠.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그리고 첫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저의 모든 이야기는요, 팔품조구 3절과 영어를, 문법을 제가 수업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잡아 들어가시면 하나로 관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영어는 누구의 언어죠? 서양인의 언어입니다. 특히 누구? 서양인. 백인들, 그러니까 백인들도 있고 백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영국의 언어죠. 근데 영국인의 또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라 그랬죠? 모태적으로 어쨌든 서양인의 조상. 크레타 섬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상인이었다고 그랬죠. 상인입니다. 상인. 자, 상인들의 관점에서 모든 요소를 파악하시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영문법에서. 왜? 정말로 그에 대한 사상과 문화에서 이 언어가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한 덩어리로 보시는 겁니다. 언어를 배운다고 언어만 배우시면 안 돼요. 당연히 문화를 봐야죠. 문화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역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문학, 즉 인문학은 철학도 있지만 철학, 역사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공부하시면 문화까지. 그러면 언어든지 이렇게 파생적인, 거기서 이제 응용으로 파생된 학문들은 배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어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고 문화를 제대로 소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면 더 바디 제스처나 바디 랭귀지나 이런 얼굴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더 원어민스럽고 그 나라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언어가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영어가 상인이 조상인 언어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은 뼛속까지 이문을 따지고 이윤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종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가지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는 네 가지, 이건 여섯 가지 스펠링이 필요합니다. 단어가.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이거죠? 이걸 더 본능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미 하이라이트를 치고 있네요. 제 손이. 자,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뭐죠? 문법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 할 때도 제가 문장을 째려보라 그랬죠. 공통점 뭐냐? SV로 시작한다 그랬죠. 이건 어쩌면 저만의 방식일지 모르지만 저는 모든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나 새로운 걸 보게 되면 반드시 습관같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공통점은 없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으면 공부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그 속 안에는 작지만 법칙이 숨어 있을 수가 있고 작지만 어쩌면 큰 법칙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법칙처럼요. 이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들한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SV를 찾고 공통점을 찾아서 저도 독학을 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파악한 거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어 동사가 공통점이네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라면 공통이다. 법칙이구나. 그러면 상인이구나. 제가 문법책에서 처음에 이 공식을 봤을 때 제가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같은데 그 생각을 했어요. 똑같다. 근데 문법책에서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낼 때는 가로치래.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서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얘들아 괄호쳐라.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야 된다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이걸 들고 와서 물어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확실히 물어봤어요. 정확히 무슨 문장인지 기억 안 나지만 감탄사 이걸 보면서 왜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어떤 답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물어봤던 이것만 기억나고.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제가 후에 답을 찾았죠. 상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상인이라서.
상인들은 뼛속까지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필요 없다. 상호간에 거래를 하는 당사자와 내가 알고 있는 거라면 굳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다. 즉 생략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략입니다. 생략. 근데 생략을 해야 된다가 아니야. 여기서 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좀 고민을 했죠. 생략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생략의 미학은 뭐냐면요. 생략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면, 만약에 생략이 가능한 거면 해라. 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생략이 가능한데 하지 않으면 나쁜 건 아니야. 안 해도 돼. 마음대로 하지만 생략이 가능하면 하면 더 좋은 겁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고급스러워지는 거야. 제가 말한 그 법칙에 따라서 한 단어라도 덜 얘기하면 좀 더 효율적인 거죠. 시간, 비용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그쵸? 한 단어를 덜 얘기했으니까. 근데 의미는 똑같이 전달했어. 그러면 더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인 거는 더 아름다운 겁니다. 더 교양 있는 거고, 더 수준 높은 겁니다. 그래서 How beautiful you are. 너 보고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까 굳이 이 사람이 알고 나도 아는데 you are 붙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의식 수준이 좀 더 높은 사람, 더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How beautiful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hat a beautiful girl you are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상인이 조상인지라 생략의 미학을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으시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자, 생략 그 이외에 뭐 축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영어를 배우다 보면 신기한 게 많이 보입니다. 예, 상인들, 자 이렇게 효율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적으로도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과학이든 수리적 영역에서도 이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있어서도 생략하고 축약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히 드러나요. 왜? 그들의 조상이 상인이었거든.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다른 영상, 제가 초기에 만든 영상, 제 유튜브 페이지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옛날 1년도 더 훨씬 전에 만든 것들이 아마 제가 이야기를 몇 개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어떻게 수학과 과학에 이렇게 상인들이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이렇게 서양사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시면 좀 더 큰 눈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숲을 보는 거.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눈을 견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공부가 수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마 테스트로 뭐 심각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명사, 대명사, 감탄사까지 했으니까 이 세 개를 한번 중간점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